짜자자잔. 준영이가 나오고 코드가 많아서 맞아서 그래요. 그래. 자, 보자. 톰슨 알죠? 톰슨. 자, 인양반이 했던 실험 이름이 그 유명한 게 음극선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음극선 실험의 실험 장치와 실험 결과를 연결하는 물리학적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물리 시간에 배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왜 이게 사실은 무슨 움직임이랑 똑같냐면 이렇게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사람이 물건을 팽 던지면 얘가 어떻게 움직여요? 2차 곡선 모양으로 쨍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요 궤적이 2차 함수잖아요. 이유는 이렇게 접선 속도는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궤적이 2차 함수다. 뭐 그런 거 물리 시간에 배워본 적 있죠?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자, 여기 이제 물리적인 스크린이 있고요. 전자를 던질 거예요. 던졌을 때 여기에 전기장도 있고 자기장도 걸어주거든요. 이 음극선 실험에서는. 근데 전기장도 자기장도 전혀 없을 때 전자가 땡 닿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전기장도 걸어주고 자기장도 걸어주면 얘가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마치 중력의 영향을 받듯 이 전자가 영향을 받아서 외력을 받아서 이렇게 궤적이 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 딱 닿는 위치가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S라고 하자. 그리고 전기장이 작동하는 평행 전극판의 거리는 L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전극판에서부터 스크린까지 거리를 L이라고 하자. 그리고 자기장 세기는 B, 전기장 세기는 E라고 하자면 여기서 복잡 계산을 해주면 그 유명한 결과 요게 나온다고. 그런데 화학시험에서는 이걸 유도해봐라 그런 게 전혀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슬쩍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궁금하다면 이거는 너무너무 유명해서 심지어 하이탑 화학2에도 나와. 심지어 하이탑 물리2 전자기학 초반에도 이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니까 필요하면 찾아보시고, 여하튼 이 녀석에 대한 결과가 이건데 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때 어떤 말을 쓰냐면 비전화라는 말을 씁니다. 자, 비전화는 E가 뭐예요? E 바로 전자 한 개 전하량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ME 전자 한 개 질량이죠. 그래서 전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질량 사이의 비를 그 유명한 표현 비전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값이 이런 식의 실험 세팅 속에서는 이런 함수 관계가 나타나는데 각각이 뭔지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결과가 구해보면 이렇게 되더라. 보이시죠? 그러면 이 결과를 유도해내는 과정은 물리시간에 배우시는데 이 결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성적인 성격들 그걸 한번 파악해 보자는 얘기예요. 우선 이 부분 얘들은 보통 다 상수입니다. 자, B2가 뭐였어요? 걸어준 전기장, 자기장 색이죠? 보통 고정되어 있는 거죠. 기계적으로 세팅이 끝났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뭐 이런 건데 실험 장치 딱 세팅하는 순간 얘네들이 크게 변할 일은 보통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통 다 상수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전기장, 자기장이 없을 때 전자가 위치했던 곳과 전기장, 자기장을 걸었을 때 전자가 변한 요 궤적의 차이, 요 S가 지금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때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1. 자, E가 바로 뭐였어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었죠. 이것이 클수록 전기력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혹은 전자기력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지겠죠? 네. 어떤 입자의 전하량이 클수록 전자기력이 강해지는 건 뭐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전자기력이 강해질수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죠. 맞습니까? 두 번째 이 ME가 뭐예요? 전자 한 개의 질량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클수록 전자의 관성은 커져요, 작아요? 질량이 커질수록 관성은 커져요, 작아져요? 질량이 커질수록 관성이 커지잖아요. 관성이 커질수록 많이 휘겠어요, 잘 안 휘겠어요? 관성이 클수록 많이 휘겠어요, 잘 안 휘겠어요? 관성이 클수록 잘 안 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라고 하는 녀석의 질량이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질량만큼 관성을 받아서 여기가 변하거나 안 변하거나 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전자라고 하는 녀석의 전하량과 이 변하는 거리 S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질량과 거리는 반대 상관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이런 실험을 하기 전에 이런 연역적인 수리적 생각을 사실 먼저 하겠어요? 이런 정성적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겠어요. 먼저 연구를 시작할 땐 이거죠. 이걸 먼저 할 수밖에 없죠. 톰슨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나와 있는 입자가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얘가 입자는 입자니까 질량은 있을 거고 그 다음 전기장 자기장 속에 넣어보니 막 방향이 휘고 그럼 전하량은 있겠네? 그럼 전하량도 있고 질량도 있는데 그 전하량 질량이 여기에 있는 전기장 자기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전하량이 클수록 전자기력이 강해지니까 많이 휠 거고 질량이 무거우면 관성이 크니까 안 휘겠네. 아, 그러면 전하량, 질량, 궤적의 휨 이들 사이에 무조건 어떤 함수적인 관계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애쓴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다 라는 걸 우선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톰슨은 무슨 상을 받습니까? 바로 노벨상을 받죠. 그래서 이 톰슨의 음극선 실험 주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그 유명한 밀리칸이라는 사람의 기름방울 실험이라는 게 있죠. 맞습니까? 그 밀리칸이라는 사람의 기름방울 실험은 교재 7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 역시 되게 물리학적인 거여서 물리교과서에서는 잘 나옵니다만 화학에서는 잘 언급을 안 하거든요. 이름 정도만 언급할 테니까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혹여나 천혜하나 만혜하나 이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 어쩌고 저쩌고를 누군가 묻는다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 그대로 베껴 쓰시면 되겠죠. 근데 뭐 잘은 안 나오는데 어쩌다가 화학교사 중에 이 기름방울 실험 논술해보라는 교사가 어쩌다가 한두 명씩 있어서 수록해 두긴 했는데 보통 잘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건 이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 전하량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값이 얼마로 표현됩니까? 그 유명한 1.6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는 거고 그걸로부터 전자 질량까지 알 수 있게 되네요. 어떻게? 이 값을 어디에 넣는다? 여기에 다시 넣는 거죠. 그럼 얘하고 얘의 비율로부터 질량을 알 수 있는데 그 값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9.1 맞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이 정도라는 걸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으로부터 또 추가적으로 알아낸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세 번째입니다. 자,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죠. 어디에 있는 전자를 발견했죠?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죠. 어디에 있는 전자를 발견했죠? 톰슨은 전자 발견했잖아요. 어디에 있는 전자? 바로 원자요.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극판에 있는 거기에 물질도 원자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부터 튀어나온 입자인이 원자 안에 전자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에 있는 어떤 구성 물질인 전자의 존재를 톰슨이 알아냈기 때문에 톰슨은 전자가 있다라고까지 해서 멈춘 게 아니라 그래서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될지를 제시를 했었다고요. 그러면 톰슨 전에 원자 모델을 제시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그 유명한 달턴이죠. 그러면 달턴의 원자 모델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죠? 달턴의 원자 모델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바로 쪼갤 수 있어요? 파괴 불가해요? 바로 이걸 금강불개라고 하죠. 준영, 금강불개 알죠? 금강불개요? 응? 무협지는 안 봤구나. 네. 그래, 알았어. 금강불개, 파괴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금강불개.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톰슨은 1. 원자로부터 전자를 발견하죠. 맞나요? 맞습니까? 원자로부터 전자를 발견했죠. 파괴 불가인데 원자로부터 전자를 발견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원자는 no more indestructible 이라는 거예요. 파괴 불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산에 가서 이렇게 큰 이런 바위 같은 거 보면요. 바위 같은 거 보면은 자연에 있는 바위는 순물질이에요? 무조건 혼합물이에요? 자연엔 순물질 있어 없어요? 자연엔 순물질이 절대 없죠. 자연은 모두 다 혼합물인데 그래서 큰 바위를 보면 바위가 시각적으로도 균일한 건 거의 없고요. 여기에 뭔가 이런 성분들, 이런 광물들이 막 끼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바위가 말 자체로 바위라고 하면 이게 몰랑몰랑한 애예요? 딱딱한 애예요? 딱딱한 애이니까 이렇게 박혀 있는 이런 광물들이 눈에 보일지언정 손가락 같은 걸로 끄끄끄 굽는다고 해서 이거 빠져나와요? 빠질 리가 없어요. 빠질 리가 없죠. 즉 무슨 말이냐면 구성 성분이 있어도 인디스트럭터블 하면 이거 안 빠져나온다고요. 근데 꼴랑 19세기 때 저런 실험 정도로도 전자를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는 원자가 사실은 딱딱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원자는 유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톰슨은 무슨 모델을 제시했어요? 푸딩 모델을 제시하죠. 그래서 이 푸딩 모델로부터 사람들이 엄청난 조롱을 하죠. 결국에는 약간 얘도 오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롱받을 수도 있는 이런 모델을 제시했느냐면 톰슨이 살던 시기에 이 뭐냐면은 그 헤게모니를 달턴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달턴 모델에 대한 반박으로 제시를 했던 거예요. 이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기존에 있었던 아이디어는 달턴 것밖에 없었고 그게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푸딩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톰슨이 이렇게 막 비난받을 만하다라는 게 아니라 시대적 한계로서 달턴 모델에 반하는 걸 이렇게 제시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달턴 모델은 금강불괴,
톰슨 모델은 푸딩 모델. 알겠죠? 그래서 푸딩 모델은 원자 자체가 딱딱해요,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인데다가 전자하고 양전하고 이렇게 쭉 퍼져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건 알죠? 그래서 톰슨 모델을 뭐 그리면 이런 식으로다가 플러스 전하가 고루 분포하고 이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 있듯 전자들이 이렇게 박혀 있다. 이게 바로 톰슨이 얘기한 바로 푸딩 원자 모형이 되어 있습니다. 되죠? 이렇게 원자 모형 편차는 알아두시는데 이 톰슨 이후 또 원자에 대한 연구를 했던 가장 유명한 학자가 누구입니까? 러더포드죠. 그래서 4.2 원자핵입니다. 자, 러더포드 이거 뭐냐면 다시 사람 이름을 씁시다. 러더포드. 자, 러더포드의 실험 장치. 어떤 그릇에 짜잔 방사능 발생을 할 수 있는 물질을 넣어둡니다. 레이디오 액티브라는 말이 방사성 물질이라는 뜻이죠.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릇의 소재는 바로 납입니다. 왜 하필 납을 쓰냐면 얘는 방사능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사능엔 뭐뭐뭐가 있죠? 방사능엔 뭐뭐뭐가 있습니까? 방사능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참고로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자, 그래서 참고로 방사능의 종류 알파, 베타, 감마 요 3가지가 있거든요. 알파선은 뭡니까? 알파선은 힐륨, 2, 4, 2 플러스 원자핵. 이 쭉 움직여 나갈 때 그걸 알파선이라고 하죠. 베타선은 뭡니까? 베타선은 바로 전자입니다. 전자. 요것의 흐름을 베타선이라고 합니다. 진짜 퓨어 전자입니다. 퓨어 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감마는 뭡니까? 감마는 얘는 엄청난 에너지의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 바로 엄청난 고에너지의 전자기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사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핵 분열이나 핵 융합에서 나오잖아요. 그 핵 융합, 핵 분열에서 나오는 알파선, 가파선, 베타선은 저 3가지인 것입니다.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레이디오 액티브 머티리얼에서 나오는 누구에 주목을 했냐면 바로 알파 입자.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입자에 주목을 한 것은 뭐 때문이냐면 방사능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가 있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튀어나오는 전자는 물질에 쏘면 전자는 보통 어떻게 될까요? 물질에 쏘면 전자는 보통 원자핵이 흡수될 수 있어요. 원자핵이 플러스니까요. 그러니까 전자를 던져봐야 원자핵이 흡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가 잘 안 튀어나오겠죠.
혹은 튀어나온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냐면 전자를 흡수한 원자핵이 핵 분열이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엄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박에다가 전자를 던지는 건 좀 다루기 쉬운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감마선은 그냥 고에너지 비에너지라서 얘는 물질에 쐈을 때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고에너지 비에너지 그냥 뚫고 나와요. 뚫고 나오니까 감마선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던지면 그냥 무조건 통과거든요. 무조건 통과니까 뭔 물질마다의 차이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알파 입자는 2 플러스 양이온이죠. 그러면 2 플러스 양이온이니까 만약 원자핵 같은 거랑 부딪히게 되면 크게 궤적이 휜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시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베타선 감마선보다는 튀어나오는 알파선의 움직임에 이 러더포드는 집중을 했던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누구를 통과시키느냐? 그 유명한 금박이죠. 금을 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알파선을 통과시킵니다. 때립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튕겨나갈 거냐. 얘가 뭐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보이시죠?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주변을 스크린으로 둘러쌉니다. 이 스크린에는 형광 물질이 발려 있습니다. 형광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뭔가 외부 자극이 생기면 반짝하고 빛을 내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다가 쫙 발라 놓은 다음에 알파 입자가 이걸 뚫고 나오건 튕겨서 휘건 어딘가에 닿게 되면 뭔가가 반짝반짝반짝반짝 표시가 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실험 세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고 그 결과를 분석했겠죠. 그럼 그 분석한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이 자, 그러면 실험은 막무가내로 진행합니까? 충분한 예상을 하고 합니까? 충분한 예상을 하고 하죠. 그래서 러더포드는 첫 번째, 만약 달턴이 맞다면 어떻게 될까를 예상해 봤던 거예요. 자, 얘는 누구냐면 스크린입니다. 저 스크린이 처음에는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었던 걸 실험이 끝난 다음 얘를 쫙 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크린을 펼쳐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자라고 하는 게 뭐 금이 됐건 뭐가 됐건 원자라고 하는 게 달턴이 얘기했던 파괴 불가한 상황이라면 자, 어떻게 됐겠느냐? 원자가 있고 알파 입자들이 접근을 해봐도 얘를 부술 수 있겠어요? 못 부시겠어요? 못 부시면 결과는 뭐밖에 없겠어요? 맞고 튕겨나와야죠. 맞고 튕겨나와야 되고 맞고 튕겨나오고 맞고 튕겨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절대로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튕겨나온 이 알파 입자들이 어디에 맺혀 있겠어요? 요렇게. 중간에는 뚫고 나올 수가 없고 튕겨나온 알파 입자들이 요 끄트머리에 주로 관찰되는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원자 모델이 달턴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이 만약 톰슨이 맞다면 자, 달턴 모델은 이 원자가 금광불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입자를 던져도 뚫고 나오지 못하고 무조건 튕겨내야 되는데 톰슨 모델은 뭐예요? 톰슨 모델은 얘가 기본적으로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알파 입자를 던지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알파 입자 역시 에너지가 약할까요? 강할까요? 알파 입자도 방사능이어서 기본적으로 고에너지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머릿속에 두부 같은 거 있죠. 두부도 저기 뭐냐면 푸딩처럼 몰랑몰랑 하잖아요. 두부를 놓고 거기다가 쇠젓가락 있죠. 쇠젓가락을 들고 두부한테 던졌다고 쳐봐요. 그럼 쇠젓가락이 어떻게 돼? 두부하고 만나면 푹푹 뚫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에너지 알파 입자를 몰랑몰랑한 푸딩한테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렇게 무조건 통과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스크린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무조건 통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즉, 이 실험을 하기에 앞서 달턴이 맞았다면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톰슨이 맞았다면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러더퍼드와 톰슨은 무슨 관계일까요? 인간적 관계. 러더퍼드와 톰슨의 인간적 관계. 바로 톰슨이 지도교수입니다. 러더퍼드는 톰슨 밑에서 학위를 했습니다. 여기 대학원 가본 사람? 대학원 안 가봤죠? 대학원에서 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학원에서 교수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 대학원생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뭐 같은 거냐면 회사 사장님 같은 게 바로 그 뭐냐면은 대학원의 지도교수입니다. 즉 지도교수의 눈밖에 난다? 그 사람은 학술계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러더포드는 이 실험을 왜 했을까요? 러더포드는 이 실험을 왜 했을까요? 실험 장치? 왜 했을까요? 바로 톰슨을 지지하기 위해서예요. 교수님을 깔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내 지도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았어. 자, 이건 나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내 지도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건 나한테도 좋은 일이죠. 그 밑에서 내가 학위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일종의 용비어 첨가를 쓴 거예요. 러더포드가 용비어 첨가를 쓰려고 우리 선생님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해가지고 그 톰슨이 얘기했던 이 몰랑몰랑한 원자 모델 있죠. 이게 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실험 세팅이었어요. 이게 돼요? 내가 대학원에 있을 때 내 지도 교수가 대한민국의 그랑 프로페서였거든요. 그랑 프로페서, 그러니까 그랜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학술계 최고의 석학이요. 그런 거 영어 표현은 그랑 프로페서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있었던 실험실의 지도 교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사이언스의 논문을 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한국에서 사이언스 네이처 논문 많이 쓰는데 그게 최초로 1998년에 있었거든요. 그 일을 해낸 서울대 최초의 실험실이 내 교수 실험실이었기 때문에 그 거들먹거림과 그 자부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면 내 지도 교수도 그렇게 교수로 있었던 지 오래됐으니까 내 지도 교수의 그 뭐냐면 제자들도 저 지방대 이런 데 교수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제자 교수들이 맨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맨날 찾아와서 저 교수님 제 실험실에서 우리가 조그맣게 연구 하나 했는데 이거 이번에 대한화학회 논문에 좀 낼 수 없을까? 맨날 들고 찾아옵니다. 맨날 들고 찾아옵니다. 내가 그걸 왜 하느냐? 그 업무를 내가 담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지도 교수가 대한화학회 무기화학 분과의 최종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레퍼리가 노우 해도 위원장이 오케이 하면 바로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수님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들고 와서 교수님 저 이번에 이거 안 내면 제가 연구비도 좀 그렇고 해서 꼭 내야 되는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교수님 그래 뭐 두고 가.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날 불러가지고 일어나 이거 저기 대한학회 보내고 업무 좀 처리해. 네. 그래서 확 하고 내가 그걸 맨날 했었다고. 그러면 대한학회 같은 그 허접한 논문지에도 그거 하나 내려고 찾아와서 애걸복걸을 하는 거야.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러더포드가 내 지도 교수인데 지도 교수가 노벨상까지 받았어. 깔 수 있겠어? 못 가요. 이게 제대로 된 인간이 절대 못 가요. 그래서 러더포드는 이걸 확신했어요. 무조건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러더포드는 무조건 이래야 하고 톰슨의 말이 맞고 그래서 대충 그냥 뭐 하나 논문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비벼가지고 논문 하나 더 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자 지운다 3. 실험 결과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저런 실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놀라웠게도 여기는 99.99%의 확률로 여기에 도달합니다. 제가 도달합니다. 근데 아주 놀라웠게도 요게 한 1000분의 1의 확률로 요게 10,000분의 1의 확률로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처음 받아본 러더포드는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 해라. 이 실험을 수행했던 러더포드의 대학원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혼냈어요. 얘 시키더라. 내가 너네한테 월급 주는데 이런 실험 하나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나와야지. 실험 오차 이게 뭐야. 내가 너네한테 월급 주는데 이것도 못하냐고 엄청 혼냈대요.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그 2명인데 그 이름도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도 러더포드와 함께 공동 노벨상 수상을 하거든요. 그 2명도. 그리고 대학원생 둘이서 교수님한테 존나 깨진 거 가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이 실험을 무려 3번을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험 2-3번 반복하는 게 뭐 대수냐 싶겠지만 이게 몇 년도죠? 20세기 초죠. 20세기 초면 뭐가 없죠? 반도체 있어요 이때? 없잖아요. 집적 회로 있어요? 없잖아요. 컴퓨터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실험 데이터 어떻게 알았을까요? 카운팅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반짝반짝 하는 걸 카운팅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떨어지는 게 확률이 10,000분의 1이라는 얘기는 반짝반짝 몇 번 정도 측정했다는 얘기예요. 10만 번은 측정을 해야 10번 여기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짓을 3번 반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확률이 1000분의 1이다 10,000분의 1이다 이거 실험 오차일까요? 오차라고 생각해도 좋겠지만 이걸 2번 반복하는데 그대로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러더포드가 이거 좀 아닌데? 해가지고 거기서 러더포드가 자기 학생들을 혼내키다가 갑자기 도 같은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해서 4 원자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짜잔. 아시다시피 핵 알죠? 핵에 뭐가 몰려 있습니까? 플러스 전하가 집중되어 있고요. 이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전자 궤도가 있죠. 전자가 꼭 있다고는 해야 되겠죠. 왜 전자가 꼭 있다고는 해야 되겠어요? 왜 전자가 꼭 있다고 해야 되겠어요? 교수님이 전자를 발견했으니까요. 지도교수가. 이거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전자 없다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자는 있는데 전자 말고 플러스 전하가 집중돼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 궤도상에 전자가 있고 이 나머지 공간은 빈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뭘 설명할 수 있냐면 알파 입자를 던져요. 빈 공간이니까 거의 대부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전하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연찮게 잘못 때리면 한 1000분의 1 정도로 정전기적 청력으로 튕겨나가는 거고 아주 제대로 때리면 한 10,000분의 1 정도로 아주 되튕겨 나와버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확률로 뭐까지 대략 예상할 수 있냐면 원자핵의 크기까지 대략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확률론으로부터 계산한 원자핵의 크기는 대략 어떻게 되느냐? 전자 궤도를 포함한 원자 크기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가 되고요. 핵의 크기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것까지 이 확률론으로부터 역으로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물리학과에서 배우면 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확률로부터 이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정도 되는 것을 추론하는 계산 과정을 배우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과에서는 그런 계산도 하고 그 업적으로 인양반이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논리를 끄끄 켜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대답. 자, 쓰시고. 자, 그럼 여기 줄게요. 줄게요. 으쌰. 대답. 그러면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와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이게 대략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전체를 원자의 크기로 비례한다면 원자핵의 크기는 탁구공 정도가 돼요. 즉 이만한 건물에 탁구공 요만한데 양전하가 모여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입자를 던져도 뭐 맞는 거 없이 대부분 튕겨나오는 거죠. 근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조그만 탁구공을 또 다른 탁구공으로 맞춘 거예요. 알겠어요? 기가 막히게 맞추면 요런 확률로 되튕겨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거, 특히나 고민아 교사가 이번 시험에 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알파 입자 산란 실험과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중성자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돼요. 물론 중성자는 누가 발견하죠? 체드윅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이후에 발견을 하는데 그 중성자의 존재에 대해서 러더퍼드는 직관적으로 존재를 예감합니다. 왜? 바로 요 녀석 때문에요. 얘 이름이 뭐죠? 얘 이름이 알파 입자였잖아요. 보이시죠? 얘는 수소 원자핵 있죠. 수소 원자핵을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프로톤이라고 하죠. 프로톤 알죠? 프로톤. 요거에 비해 질량이 4배쯤이고 전하량이 2배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질량 측정하는 건 그 질량 분석기를 쓰면 되니까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질량 분석기 특성 때문에 전하량도 2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알파 입자에 비해서, 알파 입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양성자에 비해서 질량은 4배인데 전하량이 2배다. 그래서 알파 입자 내에는 4개의 양성자와 2개의 전자가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전자는 not 화학전자예요. 화학 반응을 이루는 전자가 아니고요. 핵 안에 존재하는 핵전자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전자가 아니라 핵 안에서 핵의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전자를 가정을 하고, 그래서 핵 안에는, 특히나 이 알파 입자 안에는 질량이 4배니까,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4배니까 이 안에는 양성자가 4개 있고, 양성자 4개 있는 전자가 2개가 있으면 전하량이 상쇄가 돼서 2 플러스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설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러더포드가 원자핵을 발견했던 그 초창기 때는 정말로 물리학자들이 핵의 구조가 이럴 거라고 예상했어요. 정말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런데 이후에 어떤 천재가 이상한 걸 발표해요. 바로 뭐? 불확정성 원리.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그런데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불확정성 원리 얘기한 사람 리기? 바로 그 유명한 하이젠베그. 원자핵처럼 좁은 영역. 자, 원자핵 넓은 영역이에요, 좁은 영역이에요? 넓은 영역이에요, 좁은 영역이에요? 자, 원자핵 넓은 영역이에요, 좁은 영역이에요? 좁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자핵처럼 좁은 영역에서 전자 등의 작은 입자들의 존재를 예상하기 어렵다 라는 게 연구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원자핵처럼 좁은 영역에선 양성자 있을 수 있나요? 원자핵처럼 좁은 영역에서 양성자는 있을 수 있나요? 자, 원자핵엔 양성자 있을 수 있나요? 얘는 있을 수 있어요. 왜죠? 양성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자는 안 돼요. 왜? 관성 때문에요. 전자는 관성이 커요, 관성이 작아요? 전자는 관성이 굉장히 작죠. 전자는 관성이 작잖아요. 왜? 질량이 작으니까요. 관성이 작은 녀석일수록 불확정성 원리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어떤 영역에 있는지 없는지 걔가 무슨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양성자는 전자에 비해서는 관성이 커요, 관성이 작아요? 양성자는 전자에 비해서 질량이 2000배가 되기 때문에 양성자는 원자핵이란 좁은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양성자는 원자핵이 있을 수 있는데 전자가 원자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수학적인 위험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있다고 했는데 전자가 있다고 하면 불확정성 원리 위배가 되거든. 그러면 이 두 개를 조합하면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요거. 그렇다면 원자 핵 내엔 양성자를 묶어주면서 다음 성격을 가지는 입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1. 양성차만큼 무거워야 해요. 그래야 불확정성 원리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테니까요. 아까 전자는 관성이 매우 작다고 했죠. 근데 양성자는 관성이 충분히 크다고 했죠. 즉 양성자 정도의 관성이 나타나야 해요. 그러니까 그 원자핵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플러스 입자면 안 돼요. 왜? 이미 양성자가 플러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마이너스여도 안 돼요. 왜? 전자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다? 그럼 얘는 뭐라는 얘기겠어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는 거죠.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질량이 양성자만 해.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뉴트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파 입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던 러더포드가 그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와 무관하게 알파 입자라고 하는 녀석 자체의 성격을 고민하다가 이게 예를 들어 이건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 그래. 테니스 선수가 라켓 가지고 열심히 쳤는데 갑자기 이 라켓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해서 공부하다가 그 라켓을 생산한 공장까지 가서 기술자들한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알파 입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이 알파 입자를 보면 이거 알파 입자 이거 신기하네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라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체드윅 이전에 체드윅 이 사람은 러더포드 이후 한 20-30년 후의 사람일 거예요. 내 기억은 안 나는데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체드윅이 실제로 실험적으로 발견하기 이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원자핵 안에는 아직 당장은 모르지만 중성자 비스그루물이 하는 게 있어야 핵이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시험 문제로 물었었던 적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어딨냐면 쭉 넘겨서리 우선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 내가 드린 교재 9페이지. 자, 교재 9페이지 찾았대요. 자, 교재 9페이지 보시면 거기 연습문제 7이 있죠. 찾았대요. 교재 9페이지 연습문제 7. 교재 9페이지 연습문제 7.
요거는 그 옛날 광주과학고의 내신 기출로 나왔던 문제예요. 보이시죠? 거기 보시면은 실험 후 스크린을 펼쳤을 때 돌턴 원자 모형, 톰슨 원자 모형, 현대 원자 모형 찾았습니까? 요거 아까 내가 그림 그려준 거 있죠? 그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러더포드의 원자핵 발견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내가 그려줬던 대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요거 실제로 이렇게 묻는 교사들이 있으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 한 장 넘기시면 10페이지 10페이지 찾았대요. 10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연습 문제 8 찾았습니까? 연습 문제 8. 자, 10페이지 연습 문제 8에 보시면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경남 일반학원 2013년 3월 3학년 1학기 2차 찾았대요? 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 위해서. 자, 요 문제도 꼭 공부하시고요. 교재 연습 문제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요 문제 요거 연습 문제 8에 있는 거 요거. 이게 누가 낸 거다? 미스 고께서 내신 거라고. 알겠어요? 요거. 그래서 요거 보시면 그림 그리는 거 이거 다 되는 거고, 밑에 보시면 괄호 3 나의 어토믹 모델에서 뉴트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뉴트론의 존재를 프리딕션 할 수 있었다. 그 근거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 보이세요? 아까 내가 저기 칠판에 써놓은 그대로 써주면 돼. 요걸 내가 이렇게 해설지에 이렇게 써두긴 했지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내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뉴트론 존재를 이렇게 논술하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2장 화학 양론을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자, 어서 나눠 가져요. 자, 여기서 2장 화학 양론 실험 데이터에서는 아마 곧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내용 설명하실 수도 있고 이번 퀴즈에 낼 수도 있고 시험 문제에 낼 수도 있는 게 뭐냐, 쭉 넘어가면 어떤 거 중요하냐면 24페이지 찾았어요? 24페이지 찾았어요? 24페이지 연습 문제 1 찾았습니까? 요거 불사질러 가지고 그거 막 실험식 구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학교 수업 자료 있는 거 알죠? 요거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거기 수록되어 있는 연습 문제 4예요. 네, 여러분 학교 수업 자료 있겠죠? 요거 작년 24년에 그대로 시험 문제로 냈어요. 요거 똑같이 냈어요. 똑같이 24 연습 문제 4번. 요거 보이시죠? 화학 원 수능 기출로 나왔던 거, 2015년 수능 기출로 나왔던 건데 이거 그냥 주관식으로 내셨어요. 이거 실제로 풀어보시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요것만 할 수 있다면 관련된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24페이지에 있는 이 연습 문제 4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진짜 중요해. 이것만 풀 수 있으면 관련된 거 다 풀 수 있어. 근데 뭐 크게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풀려고 하면 다 틀리더라고. 꼭 해봐요. 그 다음 또 추천하는 문제 쭉 넘어가서니 28페이지 연습 문제 9. 28페이지 연습 문제 9. 요거. 평가원 모의고사 2014년 9월 6일 17번 문제. 이거 작년에도 시험 문제 냈었어요. 요거 알죠? 요거 은근히 까탈까탈합니다. 거기 해설지 붙어있죠? 꼭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요거 해보시고요. 아마 준달책 연습 문제를 아마 학교 선생님이 뭐 좀 풀어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달책 연습 문제를 내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네모 박스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거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지 같이 붙여 넣을게요. 알겠죠?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 영어책 써요? 한글책 써요? 한글책 써요? 네. 아니 저기 창호는 영어책 쓰거든요. 알았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안 해요? 단어만. 아, 단어만요? 알았어요. 그래요. 좋아. 그래서 내가 중달책 연습 문제 몇 개 뽑아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에 보는 안녕. 아니지. 저 체리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잠이야? 이렇게. 다음 시간에 보는 안녕. 좋아.